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지아쌤입니다. 4월 8일 시험 다 잘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4월 8일에 있었던 2023년도 국가직 9급 교육학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출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고 어떤 나중에 총평으로도 따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까지는 기출문제가 되게 그대로 재현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또는 이제 같은 형태로 나온다기보다는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신 상태에서 풀 수 있었을 만한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강의 방식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전에는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그 문제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교육 철학에서 나온 문제고요. 항존주의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아동 존중의 원리를 채택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을 통한 사회 개조를 중시하는 입장은 재건주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지식이나 진리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4번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준다. 뒤에 반성적 사고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실용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또한 경험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문제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요를 잡아서 준비를 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제 교육심리 상담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에 근거할 때 가에 들어갈 말은? 이라고 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여서 답은 2번 근접발달 영역이었던 문제였거든요. 표시를 해드리는 게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시험 전에 요약 강의 10시간 정도 이제 분량으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 일단 실제 발달 수준이 있고 잠재 발달 수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발달 수준은 아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발달 수준이 있고,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로부터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 발달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고, 아동의 학습이 이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는 비고치키의 이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교육행정에서 나온 문제였고요. 지도성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교육학개론, 9급 교육행정직 관련해서 분산적 지도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어요. 없어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었으나,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 지도성에 대한 중앙 집권적 사고를 부정하는 거고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지도성을 실행하면서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 조직이 크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직 내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보기를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앙집권적 사고를 부정하고 공동의 지도성을 실행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황적 지도성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거래적 지도성이라는 건 교환적 지도성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변혁적 지도성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변혁적 지도성은 많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소거시키면서도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이 교육 철학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번에 약간 특이한 점이 서양 교육사에서 2문제, 교육 철학에서 1문제, 그래서 총 3문제가 나와서 교육 철학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코메니우스의 교육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3번을 보시면 이제 동굴의 비유를 통해 교육의 핵심적 원리와 지식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게 플라톤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답은 쉽게 3번으로 찾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코메니우스는 17세기 감각적 실학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방법상의 원리를 자연에서 찾고 인간의 감각적 직관에 기초한 사물교육, 실물이나 표본을 감각적으로 직접 관찰하고 학습하는 거, 이것들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이 실학주의 안에서도 코메니우스를 감각적 실학주의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3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림을 넣은 교재인 세계도회를 제작해서 문자 위주 언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코메니우스의 저서로 세계도회, 대교수학 이 2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은 어머니 무릎학교, 모국어학교, 라틴어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학교 제도를 제안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네,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는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나온 문제였는데 출발점 행동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도 같은 문제는 그동안 17년 동안 나왔던 모든 문제를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없었으나 우리가 출발점 행동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였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한 가지를 고르면 됐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1번은 학습 내용과 매체 선정, 수업 절차 확인이라고 돼 있고요. 2번은 학습자가 해당 학습 과제를 학습할 만한 발달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선수학습 요소를 확인한다. 해당 학습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나 적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모두 3가지 보기가 학습자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좀 다른 형태의 지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이거 본 적 없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주어진 보기 안에서 특히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나머지 보기 안에서 다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동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키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1번 보시면 아동 초기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도덕성 발달은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동화 조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삐아제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전인습 수준에서 도덕성 발달의 시작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거 맞죠? 그리고 3번 선악을 판단하는 초자아의 작동에 의해 도덕성이 발달한다. 얘는 초자아의 작동이라고 해서 프로이드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습 수준에서 도덕성은 정의평등 생명과 같은 보편적인 원리를 지향하는 것은 인습 이후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약 강의 때도 제가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의고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이제 충분히 쉽게 접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교육행정, 교육법 관련 부분이었는데 얘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적은 없었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보기를 꼼꼼히 보시다 보면 상식적으로도 좀 이상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번 보시면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맞고요. 2번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때에 한해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 교체 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거를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꼼꼼히 읽으셨으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8번도 사실 기출문제에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얘도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수업 자료를 탐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현실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사물, 장소, 역사 속 사건들을 재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학습활동 과정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실물 화상기나 OHP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OHP 실물 화상기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띄워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도구, 수업 자료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3번이 아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요. 9번 문제 보시면 교육과정에서 나온 문제고 사실 이 문제도 기출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밑에 있는 범주들 중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범주가 어떤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복잡한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의 행동인 거예요.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 그 구성 요소나 관계의 확인을 포함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목표 진술의 예로는 사실과 추론을 구분하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분석이 답이었는데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요. 이 지식의 그 분류의 교육 목표 분류를 보시면 거기서 가장 낮은 단계 그 인지적인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낮은 단계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그냥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와 정보를 기억해내는 초보적인 단계를 말하고 이해는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문제를 규정할 수 있는 단계를 이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적용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만났던 분석은 자료 혹은 개념을 그것의 구성 부분으로 분해하여 그것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종합 단계는요. 그 다양한 요소들 속에서 구조와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걸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는 자료의 착상 혹은 사상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들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 단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도 이제 저희가 서양교육사, 교육철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 교육학을 저술한 사람으로 헤르바르트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헤르바르트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페스탈로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동의 자발적 활동과 실물을 활용한 직관 교육을 중시하였고,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을 교육 실제에 적용하여 빈민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신체적 능력, 도덕적 능력, 지적 능력의 조화로운 발달을 주장하였다라고 해서 제가 뒤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저희 요약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인문주의라고 해서 신인문주의를 대표하는 교육 사상가로 여러분들이 페스탈로치, 프레벨, 헤르바르트 등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루소와 에밀 요거는 예전에도 기출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페스탈로치 같은 경우는 실천가로서 서양 교육의 실질적 변화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빈민 대중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직관주의적 교육 원리 및 실물 교수법을 적용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헤르바르트가 나오는데, 그 윤리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학을 학적으로 체계화시킨 학자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오늘 그 국가직 문제 해설 강의를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2달 뒤에 있을 지방직 교육 행정직 문제도 풀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헤르바르트의 4단계 교수론이라고 해서 학습자 교사로 이렇게 나누고요. 이분은 명료와 연합, 체계, 방법 이렇게 4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가 뭘 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명료화는 학습자 입장에서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단계로, 교사 입장에서는 가르칠 주제를 씌우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연합인데, 연합은 사전 경험을 회상하면서 새로 배우는 주제를 연합시키고 관련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이미 가르친 주제와 연계되는 새로운 혹은 심화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를 이제 전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치사, 숙고 단계에 해당되는데, 3번째 단계는 체계라고 해서 새로 배운 주제를 기존의 지식 체계 내에 위치시키는 단계.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부에 들어있는 표상들이 완전한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체계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학습 내용이 일종의 질서가 잡힌 구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방법이라고 이제 헤르바르트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방법 단계는 적용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 배운 주제를 응용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구축된 이론을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증명해가는 연역적 논리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4단계는 여러분들이 이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다 기억하고 외운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교육행정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얘도 똑같은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교육행정의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선택해서 미래 행동을 준비하는 단계.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도 기획 단계에 해당되는 얘기구나 라고 선택할 수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행정의 과정이라고 할 때 지금 나온 기획 단계는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라서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조직 단계라고 하는 건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명령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 그리고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조정이었잖아요. 조정은 통합, 상호 조정.
그러니까 뭔가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게 행정의 과정에 있어서 조정 단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통제는 정해진 규칙과 명령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20년도 국가직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때는 통합 조절하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골랐으면 됐던 문제. 를 이제 유사 문제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면 교육행정에서 나온 문제고요.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해서 허즈버그가 직무 불만족을 야기하는 근무 조건, 직업 안정성, 보수 등을 위생 요인이라고 봤죠. 그 직무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을 동기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무 불만족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그 위생 요인이라고 봤고요. 맥그리거의 XY 이론에서 동기부여가 되면 누구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한다. 이거는 Y 이론에 해당되는 거여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었던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그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이렇게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직무 만족을 가져다 주는 내용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동기 요인 또는 만족 요인이라고 하고요. 직무 불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은 위생 요인 또는 불만족 요인.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이 만족과 불만족이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동기이론, 위생요인 이런 것들,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구분하셔서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뭐 그 동기요인, 위생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도 국가직 문제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보시면 직무 만족과 직무 불만족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고 각 차원에 작용하는 요인 역시 별개이다. 직무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인에는 성취 책임감 등이 있으며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에는 대인관계, 근무 조건 등이 있다라고 해서 그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정신분석 상담의 주요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요. 그럼 여기서 지난번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이 4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왜 합리적 정서적 상담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그 인지적 상담 이론 안에 합리적 정서행동 상담 이론이라고 해서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라는 상담 기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리가 같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을 골라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를 제가 모의고사 풀 때도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는 이거는 학교장이 선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학교장이 선택할 수도 없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도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냥 그 국가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이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대신 뭐 그게 1학기 내내 또는 한 학기 이런 식의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실시 여부 자체는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뭐 결정하거나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3회분 풀어보셨으면 쉽게 접근했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 우린 또 지방직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인데 첫 번째로 초등 단계에서 3학년, 6학년에 선택 교과목을 도입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자유학기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1년이었거든요. 이거를 1학기로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고등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총 수업 시간은 축소를 하고
사회탐구 중 한국지리 동아시아 정치와 법, 경제윤리와 사상은 일반 선택에서 제외를 시켰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두 번째 내용보다는 총 수업 시간은 축소를 시켰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과목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고교학점제, 맞아요. 고교학점제.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고등과정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공통적으로는 디지털 소양을 위한 정보 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요. 진로 연계학기라고 해서 그 왜 자유학기제를 축소시킨 것만큼 그거에 반해서 초6, 중3, 고3, 2학기 등 학교 급별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 학기라는 걸 신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모든 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할 것 없이 모든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 사항들을 다 심의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과거와는 다르게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대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쵸? 요 두 개는 공립학교 교육공무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는 빼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10번, 11번, 12번, 13, 14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확대를 시켰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요약 강의 때 모의고사 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려우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5번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사회 학자. 이번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평생교육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안 됐고, 교육사회에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고요. 학교가 지배집단의 의미 체계와 가치 체계인 헤게모니를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일단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교육사회 관련해서는 갈등론적인 입장이구나라는 걸 먼저 포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갈등론적 입장의 학자는 애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구조기능론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젠탈 같은 경우는 피그말리온 효과로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됐고요.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갖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1번 애플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랑 관련돼서 좀 연결을 시키면 앞에서 우리가 드리븐이라는 사람을 봤었는데 구조기능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고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4가지 규범을 학교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거나 표절했을 때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규범을 익히게 되고요. 이 규범에 적응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독립성의 문제였는데 그 외에 나머지 규범들에 대해서도 학교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두 번째, 성취의 중요성은 최선을 다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의 중요성이라는 규범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동일 연령의 학생들이 같은 학습 내용과 과제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보편주의 규범을 학습하게 되고 학년이나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에 한정해서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특수성이라는 규범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에 그 콜만의 사회자본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것도 엄청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만 알고 계셨다면 답을 4번으로 찾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모 자녀 간의 상호신뢰, 긍정적 상호작용,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 등으로 나타나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활지도 학습 지원 방법, 학습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는 활동을 말하고요.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 된다. 라고 해서 이 콜만의 사회자본 되게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요약 강의 때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2018년도 국가직에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활동인데 이 활동에 해당하는 자본의 명칭이 뭐야? 라고 물어봐서 그때 제가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자본하고 문화자본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자본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이제 문화자본이라고 할 때 전에도 이제 기출문제 최근에도 나왔던 게 뭐 아비투스 개념도 나왔었는데 문화적 습성, 특정 계급 또는 지위 집단의 계급 문화를 구성하는 뭐 그런 것들을 그 지배 집단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서 학교 교육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높은 학업 성취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문화자본과 문화적 재생산과 관련된 주장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문화자본의 세대 간 세습을 통한 계급 전수 현상을 이제 주장하는 게 문화적 재생산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좀 보시면 부르디웨이 문화 재생산 이론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갈등론적 입장, 구조 기능론적 입장, 뭐 순기능적 입장으로 볼 건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렇게 좀 나눠서 보자고 했는데 교육은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양성하는 순기능적인 사회화 과정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문화자본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직접적인 교육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습성처럼 그러니까 사회 계층이 높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습득한 문화 자본을 통해서 실제 학교 교육에서의 그 성취도 더 좋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문화 자본 개념인 거지 직접적인 교육비를 의미하는 건 아니어서 기억과 니은이 틀린 내용이었고요. 답은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내용 좀 보시면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학교 교육에 투입시켜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한다. 라고 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학교 교육에 투입을 시키고요. 그 문화에 익숙한 지배 집단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서 학업 성취에서 우수한 성취를 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내용이었고요. 학교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문화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 디귿과 리을을 여러분들이 문화재생산 이론, 문화자본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를 볼 건데 사실 이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라고 할 때 얘는 교직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 임용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예전에 출제가 많이 이제 몇 번 됐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왔는데 교육학개론 공무원 시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시험에서는 기출로 나왔던 적이 없었던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우리는 브루너의 발견학습이라든가 간의 학습 일기는 정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해서 이제 1번 아니면 2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글레이저의 교수 과정이라고 해서 수업 목표의 설정과 진술, 출발점 행동의 진단과 확인,
수업 절차의 선정과 실행, 학습 성취의 평가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글레이저의 교수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데 얘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내용은 그러니까 뭔가 교수 과정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학습 정도를 시간의 함수로 본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고요. 적성은 최적의 학습 조건 하에서 학습 과제를 일정한 수준으로 성취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표현이 되고요. 수업 이해력은 학습자가 수업 내용, 교사의 설명, 제시된 과제를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학습 정도를 시간의 함수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학교 학습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서의 개인차를 학습에 필요한 시간량, 학습에 투입한 시간량의 비로, 분수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가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글레이저의 교수 과정이라고 할 때 교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사 여러분들이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만나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루너 가네를 제끼고 그리고 글레이저의 교수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교수 과정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2번이라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교육심리상담평가 평가에서 나온 문제였고요. 교육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얘도 보시면 속도검사라고 했는데 모든 학생이 모든 문항을 풀어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 측정하면 걔는 속도검사가 아니겠죠. 우리가 속도검사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빨리 문제를 푸는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속도검사가 아니라 역량검사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준거지향평가라고 했는데 제가 준거지향평가는 요걸 따서 절대평가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보고 학생의 점수를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하고 상대적 서열 또는 순위를 매기는 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규준지향평가,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성평가, 학기 중 학습의 진척 상황을 점검해서 학습 속도 조절이나 학습자 강화에 활용한다 라고 하는 학기 중에 보는 형성평가, 얘가 맞는 정답이었고요. 4번은 표준화 겸사라고 해서 교사가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과 내용 전문가와 교육평가 전문가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또 수업 중에 보는 그 시험이 아니라 교수 학습이 다 끝난 후에 보는 저희가 그 총괄평가할 때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린 내용이어서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19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청소년 비행 관련 이론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이제 생활지도 상담으로 넘어갈 때 청소년 비행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걸 또 교육사회에 포함을 시켰던 이유는 쥐리겜이라는 학자가 나오고 있고요. 쥐리겜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머톤이 정립한 내용이고 문화적인 가치와 사회적 수단 간의 불일치로 인한 사회심리적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비행을 시도한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뭐 생활지도 쪽에 넣을 수도 있었으나 저는 이제 쥐리겜이 나오기도 했고 왜 우리가 쥐리겜 하면 이 아노미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저는 교육사회에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이 문제의 정답이 아노미 이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탈 혹은 범죄 행동이 특정 행동에 대한 사회 문화적 평가와 소외의 결과로 이제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사회통제 이론이라고 하면 인간은 누구나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요. 이것을 억제하는 사회통제가 약해졌을 때 일탈 행동이나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생활지도 활동과 적용 사례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요약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생활지도 활동을 여러분들이 좀 분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에도 또 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학생 조사 활동이라고 하는 건 그 학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 제공 활동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치 활동인데 얘는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맞게 적절하게 학생을 배치하는 활동. 뭐 정치 활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추수 활동이라는 건 생활 지도를 받은 학생의 추후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전에 출제된 적 있다고 했는데 2018년도 지방직 문제로 나왔었고요.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김교사가 학기 초에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교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 검사를 실시한 거잖아요. 이거는 조사활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취업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순교사가 기업체에 취업한 졸업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격려하였다라고 하면 추수활동. 이라고 해서 얘가 3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1번 문제 교육 철학에서 나왔던 항존주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나서 코메니우스, 페스탈루치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제 두 문제가 서양교육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교육심리 평가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비고치키, 콜버그, 정신분석 상담 기법, 그리고 교육평가, 생활지도 활동까지 이렇게 5문제. 이거는 이제 예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행정도 역시 5문제. 분산적 지도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교육행정 과정에 관한 문제, 동기이론 이렇게 5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뭐 매년 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사회에서는 평생교육에서 이번에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이제 교육사회 안에서 애플, 콜만의 사회자본, 지류겜의 아노미 뭐 아노미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교육심리평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뭐 매년 한 2문제 정도 예전에 1문제였다가 최근에 2문제 그리고 이제 3문제로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 쪽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문제들이 제가 또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똑같이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특히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는 3문제 모두 나왔던 적이 없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보시면 근데 또 나왔던 적이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능력을 가지고 그 보기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를 봤던 안 봤던 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보기를 꼼꼼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뭐 비슷하게 한 문제 여기서도 예전에 출제된 적은 없었지만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에서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을 묻는 문제들 이렇게 총 20문제가 나왔고요. 가장 큰 특징은 그거죠.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온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 시험 앞두고 요약 강의라고 해서 10시간도 안 되는 분량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 정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더라면 오늘 이번에 나왔던 문제 사실 요 문제 한 문제 정도 뭐 좀 어려울 수 있었으나 나머지 문제는 다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커트라인 관련한 얘기들을 좀 보자면
그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아야 되고 각 문제당 한 문제 정도씩 틀린 정도를 우리가 커트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학개론을 이제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100시간, 200시간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100점을 맞을 건가? 아니면 정말 10시간만 투자를 하고도 95점을 맞을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장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서에 나오는 목차들을 가지고 그 목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얼개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문제 자체를 기억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 풀어드리는 것처럼 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꼭 정리하셔서 넘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기 안에서도 속어법이나 아니면 그 일관성을 가지고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이 교육학개론 100점을 맞기 위해서 정말 100시간 이상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과목들을 생각했을 때 효과적일까라는 부분은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 같으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내가 적어도 95점은 맞을 수 있는 그런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지방직 문제, 지방직 시험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모의고사 3개분을 인터넷 그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는데 지방직 관련해서 똑같이 3개분의 그 모의고사 60문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예정에 있고요. 대신 이번에는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서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현장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직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기는 6월 초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쯤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5월 말쯤에 뭐 카페나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제 공지를 해 드릴 거니까 그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음에는 저도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국가직 교육학개론 문제 그러니까 시험 보셨던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